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전향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이것도 교섭력이거든요. 트럼프의 교섭 스타일이 뭐예요? 강한 메시지 던지죠. 사람들 겁먹게 만들어서 조금 양보해 주는 걸 마치 크게 트럼프가 선심 쓴 것처럼 다행이다. 우리가 얼마까지 뜯길 뻔했는데 이번에 얼마만 뜯겼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는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올려달라고요? 그럼 미군 다 가세요. 우리 그냥 핵 개발할게요. 우리라고는 그런 얘기 못하라는 법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에서 모처럼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예측하시고 이렇게 책을 쓰실 수 있으셨나요? 이번 저희가 책 냈던 트럼프 2.0이라는 책은 제가 단독 저서는 아니고요. 공저를 한 책인데요. 솔직히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잘 몰라서 솔직히 제가 예측한 건 아닙니다. 그냥 공저자분 중에서 누군가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트럼프 당선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집필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선한 한 2개월 전 이쯤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턱대고 당선을 예측해서 책을 썼다가 우리가 그냥 원고 날리면 그만이지만 출판사는 무슨 죄냐 하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에게 설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출판사들만 오케이 하면 원고를 설사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난 참여하겠다 해서 집필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 동료 저자분들이 예측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트럼프 2.0 책에서 어떤 내용을 맡으셨나요? 저는 경제정책, 산업정책 이런 정책적인 쪽에서 제가 집필을 담당하게 됐고요. 특히 정책적인 쪽에서 제가 집필을 담당하게 됐던 이유는 예전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고 제 커리어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집필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쪽을 주로 담당하게 됐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양극단의 평가가 있는데요. 진짜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사실 미국인들이 지금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고민들 중에 하나가 미국도 우리 사회와 비슷합니다. 양극화라는 게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양극화 과정에서 설사 양극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이번에 내가 좀 소득이 좀 떨어졌지만 내가 이번에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지만 나도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이 양극화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왜? 나도 곧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근데 미국 사회도 이제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계층 간의 이제 반목 직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이 나의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고 뭔가 외적인 환경이 좀 나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어준다면 양극화의 굴레가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도 깊게 전개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이분은, 이게 제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많은 계층과 사람들의 평가인데요.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평가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생애를 보면 착한 사람 코스프레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해 왔던 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결국 나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생활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나의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더라, 우리 미국의 여러 대안을 찾아주지 못하더라라는 걸 많은 미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 때 확실히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택지는 누구였냐 하면, 우리 착한 사람 필요 없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도 되는데 본인이 욕을 다 먹더라도 국제사회에 우리가 뿌려주고 있었던 미국의 자금, 이거 다시 돌려받고 미국이란 나라가 이기심을 발휘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면 얼마든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자꾸 도움 주고 있고 남의 나라 물건 사주고 있고 이걸 왜 하느냐? 그거를 욕을 먹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먼저 실현해 줄 사람, 이런 걸 속에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터지지 않았으면 누구도 트럼프가 연임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왜? 2018년도, 19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가 연임하겠지 생각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착한 인물 코스프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도 실질적으로 우리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아픈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인식을 미국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많이 한 것 같고요. 다시 트럼프에게 저 사람은 예전에 지가 욕은 다 먹었지만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저런 대통령이 다 했나? 조약도 다 파기하고 약속도 다 어기고 이런 것들 욕은 본인이 다 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이 얼마를 벌어왔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공장이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제품이 수출됐다. 이걸 실천했던 사람이니 그 실천력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양극화가 더 벌어진 상황에서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트럼프를 뽑은 게 아니라 그 욕을 먹더라도 실천하는 그 실천력, 그걸 보고 트럼프를 다시 뽑아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트럼프 1.0과 트럼프 2.0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은요, 모든 미국 대통령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완벽하게 자신의 이상만을 실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토끼가 아닌 산토끼를 잡아와야 돼요. 산토끼를 배려해야죠. 그러니 나의 이상과 가치관과 지향점은 뭐 예를 들어서 동남쪽인데 그쪽만 했다가는 저 산토끼들이 저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 이렇게 해서 안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1기 때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속내를 살짝 감추고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방의 생각도 가치관도 약간 배려하는 듯한 좀 완곡된 행보를 걸어가요. 근데 두 번째가 되면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은 거라고는 자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왔던 가치관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보를 걸어왔던 것이 예전에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트럼프도 트럼프 2.0 시기는 1.0 시기보다 트럼프 고유의 기질, 트럼프 고유의 어떤 스타일이 더 강력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우리가 대충 이제 캐릭터 파악됐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상호 호혜적인 관계, 상호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관계, 이런 거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악착같이 가져가는 스타일인데 그러한 행보를 더 광폭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1기 때 파격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2기 때 본격적으로 어떤 걸 추진할까요? 1기 때도 이제 파격적으로 했던 행보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동맹국들에게도 관세 부과를 이제 부과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때 관세 부과라든가 통상 압박이라는 수준은 조금 낮은 단계였어요. 근데 이번에 2기 때는 그런 걸 훨씬 고도화해서 높이려고 하고요. 본인도 공약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동맹국들조차도 보편 관세로 10%씩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미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는 10% 가까이 비싸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부과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나타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 비싸진다고 했었을 땐 2,400만 원이 되는데, 그랬을 때 여타 비슷한 타양의 다른 나라의 다른 모델과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 이건 모르는 거죠. 하지만 400만 원 비싸지는 건 분명 고객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도 더 광폭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페널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행했던 많은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바이든이 이렇게 다 공장을 유치해왔네? 그러면 아싸!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 다음 행보는 이건 바이든이 약속한 거니 내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서 대만, 일본 많은 기업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미국 정부가 보조금 준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내가 약속한 게 아니지 않느냐, 바이든이 약속한 거 아니냐,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아마 대폭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확률이 낮지만 이런 것들이 더 고공행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역대 정권들에서 체결되어 왔던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자유무역 조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거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한미 FTA 다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 방위 수요 조약 이런 것들도 대거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요. 심지어 미국이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나프타라는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경제 협력 체계도 USMCA라고 부르면서 나프타를 USMCA로 바꾸자라고 하고 있는 걸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리 멕시코와 캐나다라 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를 거기에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수많은 동맹에서 누렸던 지위가 있는데 급격하게 파괴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미국에도 이익인 게 맞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갑론을 박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냉전 시대 때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들을 더 많이 포섭하는 게 중요한 맥락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들에게 이쪽으로 넘어와라. 이쪽과 같이 생태계를 같이 구축해 가자라는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들에게 페이버를 주고 그들도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미국도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많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미국의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기축통화가 달러로 고착화되게 됐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달러 벌어간 돈을 바탕으로 또 자기들끼리 또 사고팔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달러라는 게 전 세계인의 통화로 바뀌어버리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또 어떤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절대 손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동맹국들을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해봤더니만 그게 오히려 중국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더라라는 게 미국의 인식인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첫 번째 과제는 중국 누르기거든요. 근데 중국 누르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중국만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한테도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확인된 겁니다. 왜? 중국 제품이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 제품, 대만 제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제품들이 우회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뚜껑 열어봤더니 그 안에 태반이 다 중국산 제품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수출을 직접 간접적으로 해가는 양이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중국은 국방 분야에 투자하고 미래 첨단 산업에 투자해서 이제 미국의 권위에 위협이 될 정도다라는 게 일부 인식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동맹국들조차도 페이버를 주는 게 이제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페이버를 주는 즉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우선권이나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었을 때 미국이 더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은 경제활동의 거의 반 이상이 디지털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서도 온라인 플랫폼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없이 과연 이 채널을 온전히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 세계 경제 영토는 과반 이상이 미국이 가져간 거예요. 이미 가져가 버렸는데 뭐하러 돈을 주냐. 이런 인식마저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해줄, 도와줄 이유 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인 거죠. 공화당의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작은 정부를 확실히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양극화를 해결해가는 어떤 큰 가치 판단이 철학이 뭐냐면요. 지금 사회적으로 점점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시장에 적극 나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많은 것들은 공공 일자리를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을지, 공공 부분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지원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철학을 계승한 해리스 후보의 공약 역시도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증세를 해서 거기서 세금을 더 거둔 다음에 그걸로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취약계층들에게는 감세를 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라는 정책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증세를 해서 그걸 통해서 얻어들인 세원으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공공일자리 제공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게 해리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공에서 언제까지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냐. 오히려 이런 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려고 하려면 그 부자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줘야 된다. 그러면 그 부자와 대기업이 뭔가 자기의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돈이 더 생겼는데 그러면 나 원래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서 신규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좀 더 뽑아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사람을 더 채용하거나 아니면 부유층들도 소비를 좀 더 늘리다 보니 서비스 업종의 누군가가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는 것이지 계속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챙겨준다는 건 한시적인 일이다라는 게 트럼프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으로 대표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게 감세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직접 챙겼던 것을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넘겨서 민간에서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번에 공약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또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게 있죠. 바로 세금 깎아줘서 일을 뭔가 더 벌릴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줘야 되지만 그 자금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려면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신산업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분야인 요즘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AI죠. AI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했던 행정명령들을 모두 다 없애겠다라고 트럼프는 공약화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미국의 또 하나의 거대 산업군으로 도약해서 미국의 새로운 산업이 또 하나 잉태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도 이제 의미 있는 시장 규모로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내내 우리 미국을 암호화폐의 전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거를 공약화했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규제를 없애주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지금 누구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땅이 있죠. 우주입니다. 이 우주 분야에서 또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쓸 수 있도록 우주항공 분야를 이제 정부만 독식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난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철학, 그 철학이 반영된 공약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저한테 가끔 이런 걸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그러면 바이든 해리스의 철학이 옳은 거예요? 트럼프의 철학이 옳은 겁니까? 실제 일자리가 견실한 일자리가 많이 생겨지고 경제가 더 풍요로워지는 건 둘 중에 뭐가 더 맞는 건가요? 라고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일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마다 그 나라의 어떤 진화 발전한 맥락,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성의 특성들 이런 것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정답이 다 달랐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게 옳았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계속 옳았다는 게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다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다면 어느 정치가가 그걸 하지 다른 걸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때그때 답이 다르다. 트럼프가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지켜봐야죠.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정책을 통해 미국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다른 여타 국가의 기업들이 이제 가장 크게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국가의 기업들이 성과를 내려면 수출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수출의 대부분이 미국에 의존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반될 경우 미국에 수출하기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타 국가들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실질 성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분위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 그러면 여기 신흥국 시장들, 여타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겠네라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럼 이렇게 흘러갔느냐라고 했었을 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푹 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강달러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벌어가기가 어려워지겠죠. 달러 벌어가기가 어려워지면 달러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고, 달러가 강세를 취한다는 건 그만큼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이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물건이 더 예전보다 싸졌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니 뭔가 실적이 또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어? 이런 인식이 같이 맞물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효과로 인한 주가 상승, 그 다음에 반대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게 혼재되면서 밑으로 떨어지지만 하지는 않고 약간 오히려 우상향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미국 대통령이 둘 중에 누구로 당선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는 큰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돈을 들고 있다가 이거 코인 시장에 돈을 넣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원자력에 넣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전기차에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걸 고민하던 사람들은 잠깐 돈을 쥐고 있다가 누가 대통령 되는지 보고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해졌으니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업종에 이제 돈을 투자하면 되겠네 해서 글로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점 코스피가 빠져가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가장 선두에 쓴 국가라는 것으로 인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들이 AI,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인데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다 잘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말고는 없어요. 물론 중국도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우위에 점하고 있는 기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중국이 어차피 미국에 들어갈 생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랑 대만이나 일본 몇 개의 국가들밖에 없는데 그들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들어와서 장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트럼프로 인해서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가로 받기로 했던 보조금, 이거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 관련한 자동차 회사들, 이런 회사들, 또 2차 전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시총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런 회사들의 시총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분위기, 증시 분위기와 달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너무 잘하고 있었던 기업들의 역설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화당의 제조업 복귀 정책과 제조업 초강국 실현 목표가 미국의 고임금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아라 했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높은 임금을 꼽는데요. 그거에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저렇게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저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높은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경제 성장률이 좀 낮은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미국의 우수한 하이 브레인들은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집중 취업해서 가장 프론티어하고 가장 혁신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미국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높은 사람들, 그 높은 하이 브레인들의 인건비 다 충당하고 그리고 중산층, 중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모든 인건비를 다 충당하면 품질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많이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산 제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바깥에 공장을 대거 이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불법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이 낮은 인건비로 자기의 근로, 그러니까 인력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큰 버팀목이 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에서 서빙 보는 알바들, 그 주차장에서 앞유리 닦아주고 주유해주고 아니면 파킹 대신해주고 얼마 받는 사람들, 이런 일 하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자기의 근로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가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미국 전반의 제품 가격이 무한히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조 기능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인건비 때문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일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고요. 대신 그러면 도대체 미국의 제조 기능이 상실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미국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하이 브레인들, 많은 인건비를 받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 사람들이 주판을 튕겨본 거예요. 주판을 튕겨봤더니 내가 지금 공장 짓고 물건을 직접 만들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디자인 컨셉만 잡고 설계만 하고 아니면 무형의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게 훨씬 내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훨씬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걸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휴대폰입니다. 저 휴대폰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두 개 회사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고 하드웨어는 삼성이 만든 갤럭시예요. 자, 그럼 하드웨어는 삼성이 했고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했어요. 이 두 개를 이제 두 회사가 만나서 저 제품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두 회사의 시총 중에 누가 훨씬 큽니까? 구글이죠. 구글은 전 세계 시총의 5등 안에 드는 회사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으로 갔으면 좀 더 커졌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5등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지금 전 세계에서 부가가치가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은 저 껍데기를 만드는 제조 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아니면 저 제품의 컨셉,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하이 브레인들은 제조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관심 없고 나는 내 연봉을 내가 받은 우리 사주를 아니면 내 회사를 훨씬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무형적인 것, 설계, 디자인, 컨셉, 플랫폼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생태계가 커졌고요. 그런데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이브레인들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진짜 선택받거나 아니면 타고나게 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이런 일부 사람들만 그런 과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중산층들 아니면 서민들의 견실한 일자리들에 해당됐던 제조 일자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공장에서 반복되는 일로 분명히 옛날에는 살아날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소득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조 부분도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일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제조 기능이 너무 유실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국방 안보 분야입니다. 야, 군함 하나 우리가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구나. 전투기 하나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부품 소재 기계 장치를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제를 사야 되는 거구나. 심지어 중국산 물건 없어도 못 만드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거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니 그런 제조 중에 일부는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에너지 해방 정책은 어떤 의미이며 에너지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더 많이 생산만 하라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석탄 이런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라도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겠다면 나는 차등을 주지 않겠다.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더 생산하라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마음껏 생산할 수 있게 해야 전기료 자체도 낮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주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인 AI. 이 AI는 전기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이 AI에게 전기를 원활히 공급해 주려면 화석연료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뭐만 됩니다. 이렇게 가름말을 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원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원자력 포함해서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에너지 생산이 더 필요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AI도 있지만 이상기후현상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너무 기온이 크게 변화되면서 미국에서도 에어컨이 없어도 되는 지역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에어컨을 이제 설치해야 될 동네가 생겨버렸고요. 반대로 난방장치가 없어도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난방장치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런 냉난방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바로 이런 모든 맥락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를 더 생산하는 형태로 유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외계인이 지구에 왔어요. 근데 이 외계인은 우리랑 다르게 척추동물도 아니고 연체동물이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파를 쏴서 주변 사물을 인식한다든가 언어체계도 우리처럼 음파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독특한 형태의 외계인이고 그러다 보니 그 외계인이 사용하는 각종 디바이스라든가 그리고 살아가는 의식주도 우리랑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랬을 때 이 외계인이 우리보다 고등한 문명체인지 열등한 문명체인지 이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외계에서 지구까지 왔으면 우리보다 난 놈들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판단 기준으로 뭘 선정하면 좋을까를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에너지예요. 고등한 문명이 될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돼야 되고 에너지를 생산뿐만 아니라 통제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그때그때 갖다 쓸 수 있는 기술, 이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이 훨씬 더 고등화된 문명이 고등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도 보면요. 우리 인류의 문명사도 보면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 정보통신 사회 시대 이게 진화 발전하면서 한 개인이 평생 쓰는 에너지의 양이 늘었어요. 우리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하루에 소모되는 배터리 양은요. 사실 옛날에 그 피처폰이라고 불리우는 16화음 시대의 그 휴대폰으로 따지면 아마 한 달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때는 흑백이었고 에너지 소모가 별로 안 들어갔으니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그 용량이면 휴대폰이라는 거 원래 한 달에 한 번만 충전하면 쓰잖아. 이럴 수 있을 정도예요. 그걸 지금 매일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옛날에 피처폰 시절에도 우리가 휴대폰을 매일 충전했고 지금 스마트폰 시절에도 매일 충전하고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전기 용량은 훨씬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류라는 건 절전을 한다. 에너지를 아껴 씁시다. 이거는 진화를 막는 거라는 거예요. 전기를 더 잘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무조건 절전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물론 바이든 해리스도
결점만 주장한 건 아니고 생산할 때 친환경적으로 생산합시다라는 거지만 트럼프는 그건 안 믿잖아요.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기후환경 때문이 아니야. 그냥 잠깐 뜨끈뜨끈해지는 거야라는 철학이 있다 보니까 뭐든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고 생산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고등해진다는 거죠. 트럼프가 다시 엄청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가 한미 관계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분야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 이럴 땐 좀 화도 나죠. 예, 이미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 트럼프가 어떤 식의 TV 인터뷰에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냐면요. 사우스 코리아는 현금 인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돈 많은 나라다. 돈 많이 버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미군 부대를 주둔시켜주고 있고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대만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유럽, 나토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나토 같은 경우는 나토 전체 방위비에서 미국 혼자 부담하는 비중이 60%가 넘어요. 진짜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 잘 사는 나라들이 즐비한데 미국 혼자 60% 부담하는 거 부담일 수 있겠죠. 그런 맥락 속에서 한국도 잘 사는 나라라서 난 방위비 더 뜯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전향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교섭력이거든요. 트럼프의 그 교섭 스타일이 뭐예요? 엄청난 강한 메시지 던지죠. 그리고 사람들 겁먹게 만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조금 양보해 주는 걸 마치 크게 트럼프가 선심 쓴 것처럼 다행이다. 우리가 얼마까지 뜯길 뻔했는데 이번에 얼마만 뜯겼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 돈도 줘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 얼마 뜯길 걸 요거밖에 안 뜯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중고등학교 때 동네 건달 만났는데 맨날 10,000원씩 뜯어갔던 형이 너 요즘 말 잘 듣는다 5,000원씩만 내 그러면 아싸 생각을 하게 만들 5,000원을 왜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즉 5,000원을 내가 왜 냅니까? 해야 되는데 아싸 5,000원으로 깎아줬다 하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기질이 있어요. 우리도 이걸 저는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올려달라고요? 그럼 미군 다 가세요. 예, 우리 그냥 핵 개발할게요. 우리라고는 그런 얘기 못하라는 법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주한 미군들이 주둔하는 게 정말 100%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본인들도 여기에 주둔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맥락도 솔직히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마치 한국을 다 지켜주는 것처럼 있는 것들은 어불성설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규모도 직접적으로 자주국방을 더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갖출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문제를 우리가 쳐다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죠. 뭡니까? 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를 느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때는 세계 3대 핵보유국이었어요. 예전에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그때 그 핵들 러시아에 반환하지 않았으면 과연 우크라이나가 지금 같은 침공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미국의 반기를 들었거나 미국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군사훈련하거나 전쟁을 감행하거나 일시적으로 점령했던 국가들이 많은데 북한만큼은 못 들어가잖아요. 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리아 내전 직접 미국이 개입했고 이란에게도 직접 타격을 입히거나 암살을 시도하거나 이거 다 미국이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20년 가까이 점령했었고 대부분의 국가는 그걸 다 하지만 북한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핵 위험이 분명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핵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무슨 남에게 핵을 쏠 만한 그런 국가가 아니고 저 분단이라는 특수성 상황 속에서 핵과 관련된 그리고 제가 핵미사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 잠수함이라든가
경핵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섭 수단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까지는 부담을 못한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추가로 더 내겠다. 왜냐하면 안 내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린 미국과 뭐 다른 쪽과도 결부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양보를 우리도 어느 정도 한다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전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 우리는 그럴 거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군비를 늘리겠다. 이게 훨씬 나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트럼프도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해 줬어요. 이번에. 한국이 배수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 니들 군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호의적인 관계로 우리가 좀 접근하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트럼프 2기를 대응할 때는 우리도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스스로 배를 수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잘해줄 수 있는 분야 같은데 어떤 맥락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미국이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구축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걸 건조했고 그리고 그걸 수리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선업의 가장 큰 근간들이 전부 한국과 뭐 일본 그리고 뭐랄까요 사양이 떨어지는 건 중국 시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냐면 미국의 조선 생태계가 붕괴돼 버렸어요. 군함과 군 잠수함과 이런 것들만 만들기 위해서 조선소를 유지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조선업이 말 그대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항모가 유지보수를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적인 뒷받침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한국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선택했던 것들 중에서 두 가지 품목이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미국 행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견해는 지금 이러한 전 세계의 산업 판도 속에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중국 도와주기에 가까워진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까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테슬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작 뚜껑을 열었더니만, 즉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더니만 현대차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전기 자동차만 오히려 더 팔리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미국 시장에서 1등, 2등이 우리 현기차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직 미국의 전통 자동차 회사 3사가 전기차 준비가 온전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망치는 거다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전기차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대거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건 분명 테슬라에게도 악재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테슬라보다 여타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지금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큰 경쟁력의 무기로 삼는 게 가격 경쟁력인데 그 가격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일이 바로 보조금 철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및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우리 기업들하고도 여러 군데 얘기를 나눠보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게 미국의 경제에 위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의 대표적인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자동차 생산의 일부를 GM 공장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한국 근로자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근로자에게도 기회가 되는 형태로 보여지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려던 정책들에 대해서 각 기업마다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들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우리나라에게만 부여되는 페널티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유럽, 일본, 그다음에 대만 모든 국가에게 부여되는 페널티다 보니까 같은 선상에서 또 다시 경쟁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이 부과됐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기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 전문가의 시점에서 러우 전쟁이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과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러우 전쟁이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될까요? 사실 제가 동료 학자들하고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이거와 관련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의도멘션이라는 조그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과 결부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하는 걸 별도로 운영해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티클을 요즘 올리고 있는 게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예전에 이제 그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기보단 슬로건으로 제시한 게 있죠. 24시간 내에 끝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맥락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전쟁은 정말 삽시간에 마무리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마무리된다는 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땅도 뺏기고 그리고 전후 피해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끝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만약에 미국의 도움 없이 끝내게 될 경우 자체적으로 아마 이제 핵을 개발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핵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내부에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았던 원자력 발전소 기기도 7, 9개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단기간에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핵에 대해서 댐이 일부 무너지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냐면요. 미국이 안 도와주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크라이나도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핵을 러시아에 반환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대대적인 경제 원조를 미국이 해줬고요. 두 번째로 미국이 상호 안보과 관련된 나름대로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사인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우크라이나 너 핵 돌려주는 대신 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지원 못한다. 우린 빠질래라고 해버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협약에 사인했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야, 우린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이 전적으로 와서 도와줄 거니까 이거와 많이 내용이 달랐다는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도와준다는 게 결국 저런 정도 수준밖에 아닌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돼버린 효과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서 핵을 보유하려는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걸 제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고 미국이 고립주의로 갈수록 핵 개발을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게 필연적인 미래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냉전 시대까지 그리고 냉전 끝나고 몇 해 진행되는 동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스스로 합의해서 서로 보유하고 있는 핵의 개수를 같이 줄여가자라고 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게끔 만드는 문화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스스로 핵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해 보이는 게 역시 핵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갈등 관계가 높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인근 국가들, 이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도 분명 핵 보유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20, 30년 동안 미국이 보유하는 핵탄두 개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매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이 핵탄두의 개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중국 주변 국가들 중에서도 또 저거 걱정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늘려야겠네요. 라는 국가들이 일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조가 핵에 대해서 자꾸 보유 대수를 늘리려는 기조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핵을 많이 가지게 되고 국방력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보들이 미국의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은 국가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자 국가가 아니고서는 높은 국방 수준을 갖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서 부자 국가라고 하면 무조건 돈이 있어서 외국에서부터 전략 자산들을 사온다 그 개념이 아니죠. 부자 국가는 자체적으로 전략 무기를 개발할 수가 있고 R&D를 할 수가 있고 최첨단 기술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의 태반이 초기에는 방위 산업 목적으로 개발됐다가 민간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방위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가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중국이 더 부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 제품이 수출되는 걸 막는 거고요. 중국이 점점 성장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도록 만들려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미국이 앞서가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군사 안보적인 이유도 같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10년 정도 됐는데요. 현재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던 10여 년 기간 동안 그게 어떤 정책적 효과를 달성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중국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심어줬다까지는 이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중국 경제를 꺾어내렸다. 중국 경제를 완전히 이제 힘을 뺐다라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이건 중국과 일본의 규모감의 차이 또는 역량의 차이에도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미국이 일본 경제를 꺾어내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 경제는 불과 10년 안 돼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까지 귀결되고 30년까지 귀결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일본은 중국보다 인구 숫자도 작고 일본은 중국보다 국제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그 당시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안에 이렇게 일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은 일본과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위기감 있게 왜 이래? 이런 위기감까지 조성되는 건 분명히 맞았지만 중국의 어느 산업 섹터도 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꺾였다. 이제 좌초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산업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분야도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중국도 제재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요? 가장 큰 거는 내수 시장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 계속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엔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 필요한데 그런 소비처가 필요한데 과거에는요. 중국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를 일부 사오고 일본에서 이런 제품 만들 때 필요한 소재나 기계장치 일부 사와서
그걸로 제품 만든 다음에, 즉 한국과 일본에겐 적자를 보면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걸 어디다 팔았다? 유럽과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흑자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간단하게 중국의 그 경제 구조를 만들면 한국, 일본의 적자, 그리고 자원사와야 되니까 중동 지역에서 일부 적자. 그렇게 적자 보지만 그렇게 만든 물건이 미국과 유럽에서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흑자, 이런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더 이상 중국 물건 안 사겠다는 기조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 입장에선 뭔가 이 구조를 새로 돌릴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한데, 한국과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중국과 거리감을 둘 게 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중동이나 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든 더 물건을 팔아보기 위한 그런 전략적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그것만 가지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중국 내부의 내수 시장을 좀 어떻게든 키워보자.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가지는 전략적 이해관계는 무엇인가요? 대만이란 나라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컨트롤하거나 중국을 힘겹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만든 여러 제품들이 국제사회의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야, 대만 건드리지 마. 우리 거기에서 중요한 물건 사와야 되는데 괜히 대만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그 물건 못 사오니까 안 돼라고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도 대만이 발달하거나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밸류체인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대만에 많은 페이버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더군다나 방위산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반도체 관련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대만에 대해서 하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미국은 많은 지원과 협력 체계를 더욱더 예전보다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선 대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지정학적으로 말라카 협이라고 해서 이 싱가포르 바로 앞바다죠.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그 지역에서 다시 그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온 다음에 다시 동북아시아로 넘어오기 위해선 대만과 중국 그 사이의 해협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최단거리예요. 앞바다를 장악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가치마저도 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참에 대만을 지금도 그런 기조 속에 있지만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다, 이거를 진짜 지자체로 만들려는 행보를 충분히 걸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쟁도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상황도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길게 써놨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아시아와 유럽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프레임을 쿼드로 결정을 했거든요. 여기 쿼드는 인도, 한국, 일본이 미국과 함께 맺은 일종의 방위 조약이에요. 근데 지금 인도의 행보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쿼드 체제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인도가 이제 빠져나갔을 때 그럼 이쪽 지역의 새로운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쿼드에 들어오려는 국가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쿼드는 어떻게 이해들을 하고 있냐면 아시아판 나토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쿼드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군사 훈련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군함이 우리나라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정박했던 적이 있고요. 군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다? 미국은 유럽의 방위 체계인 나토 따로, 아시아의 방위 체계인 쿼드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러시아발, 유럽에서의 뭔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발발이 생긴다든가 해도 이게 쿼드와도 완전히 무관한 일이 아닌 거고요. 반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뭔가 위기가 촉발됐었을 때 유럽도 예외가 아닌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신가요?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려면 저는 적어도 10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싸움에서 예전에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의 그런 싸움 중에 소련이 결국 경제적으로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난 것처럼 이런 매머드급 싸움에서는요, 누구 하나가 백기를 들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기를 들 가능성이 저는 10년 안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그 다음 10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누가 백기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스탠스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완승, 중국의 완패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일정 판정승 정도로 끝나면서 중국이 어떤 동네 맹주, 지역에서는 우리 중국이라는 게 있음을 잊지 마라, 이런 수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사인당 채널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저랑도 또 막역한 분들 많은 채널인데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채널은 이런 대형 채널은 아니지만 영세 채널 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가끔 놀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